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안식일에 저를 뵀던 분들도 있으시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안식일에 오면은 사실 애들이랑 씨름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잘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시간이 있어서 또 이런 기회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은 네, 이거 들고 할까요? 네, 저는 켜야 돼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시온의 동산 둘째 며느리고요. 결혼해서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이제 2013년도까지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경험했던 거랑 제가 생각하는 약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약을 누구나 한 번쯤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통제라고. 진통제가 제일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제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양리학 시간에 저희 교수님이 처음 이제 강의를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약이란 이제 병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병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아직까지도 되게 인상 깊게 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약을 약국에서 사셔가지고 거기 이제 설명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약의 효능보다도 부작용에 대한 게 이만큼씩 항상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은 일시적으로 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문자를 좀 써보겠습니다. 케어와 큐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뭐 케어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케어는 말 그대로 이제 대증적 치료라고 해서 그때그때 증상에 대한 것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어는 정말 근본적인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증상에 따른 치료와 원인을 아예 없애는 치료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거는 병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증상을 잠시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맞고 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또 그걸 맞고 나면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 누더기 옷 기어 입는 것처럼 계속 한 군데 막으면 또 다른 한 군데 터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생활에 만연해 있는 이 여자가 지금 뭐에 걸렸을까요? 네,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침이 나고 춥고 열도 나고, 그런데 저희 첫째 딸내미 지금 4살인데 얘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녀요. 근데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예전에 안 다닐 때보다 감기랑 뭐 수족구니 뭐니 이런 병을 이제 좀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째는 처음 아픈 게 한 돌쯤 돼서나 처음 아팠는데, 둘째가 이제 누나가 병을 맨날 옮겨갖고 오니까 둘째는 한 6개월도 안 되는데 벌써 수족구 앓고 감기 앓고 이렇게 그러고 살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감기 걸려서 막 이렇게 끙끙 앓고 있으면 저도 막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약을 좀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두 나라 엄마의 차이점이 확 보이죠. 이쪽 왼쪽에 있는 엄마는 영국 엄마예요. 아기가 감기에 걸렸는데 저기가 지금 저게 꿀차 허니티라고 써 있거든요. 그냥 얼음찜질 해주고 따뜻한 차 먹이고 그냥 쉬라고 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엄마들은 무조건 아기가 아프면은 병원부터 끌고 가서 약 먹이고 이렇게 하는
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많이 돼 있죠, 한국은. 그래서 제가 하연이가 아플 때 어린이집에 다녀도 이제 사실 제가 약을 안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소아과 같은 데 데리고 가도 왜 매해 독감 접종을 시키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이유식에 고기를 넣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저를 아주 이상한 엄마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그렇게 너무 약을 권장을 하는 편이 그런 분위기가 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외국의 사례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약을 먹이지 않고 저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집에서 이길 수 있게 엄마가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감기 걸려서 가면 이렇게 많은 약을 주죠. 근데 이제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한번 보실게요. 감기 증상에 처방되는 주 약들이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소화제 이렇게나 많아요. 근데 보면은 해열제는 이제 열이 나서 먹는 거고, 항히스타민제는 재채기, 콧물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고요. 진통소염제는 말 그대로 이제 통증 이런 걸 없애주는 거고, 진해거담제 이런 거는 가래 약이고, 항생제, 사실 소화제는 다른 약들 때문에 먹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아예 애초부터 먹을 필요가 없는 약이고.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경우는 또 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쓰면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은 약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EBS에서 이제 감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PD들이 해외에 나가서 똑같은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그 경우와는 완전 다른 경우로 약을 처방해 주는 것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항생제나 우리나라 약 처방전을 들고 가서 보여줬더니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는 의사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감기 증상들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이게 정말 좋은 증상들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열이 난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열을 내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중인 거고, 가래와 콧물이 나오는 거는 목과 코에 있는 분비물을 내보내는 중인 거고, 기침이 난다는 거는 이물질을 뱉어내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증상들이 열나고 기침나고 가래나고 콧물나고 아픈 이 모든 것들이 좀 없애야 되는, 일시적으로 없애고 그냥 많은 그런 증상들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하고 고마운 증상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약을 굳이 감기약을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공부해 볼 때 진짜 좀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감기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존재하는 모든 약들이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항생제 내성 같은 경우도 그 장 안에 있는 정상균들을 다 같이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 드시고 설사하시는 경우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장에 있는 균이 죽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는 정말 그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그 MRSA나 VRE 같은 그런 거에 걸리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따로 격리 조치를 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또 다른 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됐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이상 이제 뭐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좀 대처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진통제를 제일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진통제에 대해서 살짝 이제 기전을 말씀드리자면은, 진통제는 크게 비마약성,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는 타이레놀이나
뭐 이부프로펜 같은 거.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는 우리 몸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 물질 때문에 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억제시켜 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타이레놀. 그다음에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에드빌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약성 진통제만큼 크게 이렇게 세진 않지만 이거는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해요. 이거는 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약들 보시면 꼭 식후에 드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타이레놀은 뭐 식사와 상관없이 드셔도 돼요 하는 게 다 이렇게 부작용이 달라서 그렇고요. 마약성 진통제는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코데인, 몰핀 뭐 이런 진통제들인데 중추신경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호흡이 떨어지는 경우, 호흡수가 떨어지거나 호흡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뭐 진통제를 제가 제일 대표적이기 때문에 예로 들었지만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뭐 콧물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그 부작용이 졸림, 그 다음에 뭐 진정작용, 그다음에 입과 목 이런 데 건조해지고 소화기계 이쪽으로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가 있어요.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요즘에는 감기처럼 걸리는 게 암이잖아요. 여기 이제 암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암 치료는 보통 이제 병원 가면 수술로만 끝낼 수 있다 하면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고, 안 그러면은 수술하고 약물 치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방사선 치료까지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암세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돌연변이들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세포가 엄청 빠르게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세포, 특히 이제 빠르게 자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 그 다음에 손톱, 발톱, 그 다음에 입 안에 있는 점막. 그래서 만약에 항암제를 맞게 되시면 머리가 빠지고 입 안이 헐고 그 다음에 손톱 이런 데가 새까매지고 죽는 게 항암제가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을 공격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 몸에서 빠르게 자라는 정상세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시는 거고, 요즘에 이제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 역시 이제 부작용이 많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이제 시험약이라든지 임상약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뭐 정말 암덩어리가 5cm였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3cm가 됐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암이 줄어들었구나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그 항암제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3cm 애들은 훨씬 더 강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아남았던 애들은 항암제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더 쉽게 활개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암이 끝나도 그 애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병원에서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 저는 이제 좀 악명 높은 내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과 상관없이 특히 이제 혈액종양내과 분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매일매일 제가 항암제를 달아드리고 해도 처음에는 걸어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이 뭐 혹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중환자실로 가시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는 좀 회의가 들더라고요. 내가 맨날 이렇게 항암제 달아드리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되시는 거구나. 나중에는 좀 저도 허무해지고, 정말 이거 말고는 살 길이 없는 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정말 처음에는 진단명이 한 개 이렇게 딱 무슨 뭐 위암이면 위암, 간암이면 간암 이렇게 딱 진단명 한 개로 딱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항암 치료를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진단명이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고 많게는 막 20개까지 진단명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약인가, 이 약 때문에 불필요한 진단명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제 동료 간호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언니, 만약에 언니 안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항암 치료 받을 거야? 아니,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완치 안 된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저희는 안 좋은 사례를 더 많이 봤겠지만, 희망적이었던 분들도 그렇게 안 좋아지시는 걸 보고는 너무 마음 아픈 경우가 많이 있었고, 네, 제가 예전에 일했던 모습인 뉴스에도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여기 있는 간호사처럼 저렇게 차각막을 씌운 항암제를 매일 환자분들에게 투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시는 과정에서 의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보호자들한테 안 좋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정말 그런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미리 받기도 해요. 좀 위중한 분들한테는. 근데 정말 그런 게 정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오셔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뭐라도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사분들한테 기대를 하시고 정말 매달려 보지만 정작 마지막 상황이 돼서는 주치의들은 그냥 환자를 쉽게 포기해요, 사실. 네,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지방을 돌면서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서울대병원 마지막이야. 나를 정말 살려줄 곳은 이곳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정말 그 결정적 상황에서는 사실 너무도 쉽게 그냥 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환자분의 심전도였는데 제가 너무 그때 인상 깊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위에부터 요 아래까지 화살표 전까지는 심전도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죠. 정말 환자분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딱 저기 화살표 있는 순간부터는 정말 심전도가 예쁘게 정상 파형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TV에서 보시는 그 전기 충격기 그거를 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는 환자분의 그 그래프가 되게 예쁘게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새 생명을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다. 제가 이거를 읽다가 딱 그 그래프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다. 진짜 우리가 정말 병원에서 전기 충격기 아무리 가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작하는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정상 예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너무 그때 기뻤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의사의 오더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환자분한테 가서 자연치유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걸 느끼면서 그만두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선택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의사들은 나를 쉽게 포기하고 내 가족을 쉽게 포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기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